자, 이어서 사진 지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약 조정 집성 사진 지도. 영어로 보면 Uncontrolled Mosaic Photo Map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진 지도의 경우이고요. 일단 촬영하는 카메라 있죠. 카메라가 어떤 경사에 의해서 변이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변이를 앞서 봤던 편의 수정기 있습니다. 편의 수정기, 경사나 각도, 고도를 좀 조정해주는 장치인데, 이 편의 수정기에 의한 편의 수정을 하지 않고 사진을 그대로 집성했다. 이 집성이라는 말이 좀 쉽지 않은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집성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그림 하나 있고 또 중복된 그림이 있을 때 이것도 서로 합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통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거를 채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를 채택을 해서 하나로 쓰고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 이거를 모자이크 한다고 쳐서 모자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걸 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모자이크한 사진 지도로 등고선이 삽입이 안 된 상태를 약 조정 집성 사진 지도라고 합니다. 보통 한 코스에 대한 모자이크, 또 한 코스니까 스트립이죠. 한 스트립을 이렇게 붙여갖고 사진을 만들어서 중복된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한 장의 일렬적인 사진을 이렇게 사진 지도를 만드는 작업들.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천의 형태나 철도, 도로에 대한 선형의 형태에 따라서도 사진을 촬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비행기가 나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겠지. 축축축축축 촬영을 해서 촬영을 하고 또 중복돼서 스트립 다음 스트립 나가고 이렇게 촬영이 되면 나중에 붙였을 때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약조정 집성 사진 지도가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는 컨트롤드가 되어 있죠. 조정 집성 사진 지도.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편의 수정기로 편의 수정을 했다는 얘기죠. 편의를 수정했다 해서 집성한 만든 사진들을 이용을 하고, 여기도 등고선이 삽입이 안 된 형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반조정 집성 사진지도. 앞서 조정 집성 사진지도를 반만 했다는 거지. 세미 컨트롤 한다고 그러니까 편의 수정기에서 편의를 일부 수정한 사진이다. 일부 수정해서 만든 사진을 반조정 집성 사진지도라고 한다. 여기서도 등고선은 삽입이 안 됩니다. 정사 투영 사진지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심 투영을 한 것을 연직선상에 있게끔 해서 지도를 제작하게끔 만들 거 작업들을 아까 컴펜세이터라는 정밀 입체 도화기라는 거와 연동을 시켜서 정사 투영기라는 장치, 오쏘 프로젝터라는 것에 의해서 사진기의 경사나 지표면이 가지고 있는 지표면의 피사체들의 높이값들에 해당되는 비고 등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등고선까지 삽입한 사진 지도를 정사 투영 사진 지도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자익이라는 것, 집성사진 지도라는 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찍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복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서 합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모자이크라고 한다. 모자익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사 투영된 영상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지형에 대한 3D 형태들로 구현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도를 2차원전의 2D 지도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병통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가시적인 분석을 하고자 할 때도 많이 쓰여요. 네, 항공사진 측량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잘 정리되거나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이버에 V월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 서비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V월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가 좀 있을 거고요. 이제 뭐 이거는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중에서 보면은 상단 메뉴 중에 이렇게 내용들 보면은 3D 데스크탑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3차원 데스크탑 서비스인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V월드 3D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V월드 서비스들을 보다 정밀한 지도하고 3차원 건물, 도로, 지하철 이런 것들을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차원 모델을 가져오거나 또 이렇게 둘러보는 경우나 경관을 보거나 또 어떤 경로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해서 항공 사진 측량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공간을 3차원 형태들로 텍스처링, 렌더링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구축해 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운로드 메뉴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V월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크게 두 가지가 뜨죠. 2.0과 3.0이 있는데 이 옵션을 잠깐 보시면 사용법 안내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사용법 2.0 안내라고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있고, 그죠? 3.0 안내라고 해서 메뉴가 좀 더 많이 있죠. 그죠? 이왕인지상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3.0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합시다. 이용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가면 약관 동의 및 3차원 3.0 다운받는 옵션이 뜨지요. 그죠? 3차원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약관 동의하고 설치 파일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 V월드 데스크탑 실행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앞에서 봤던 여러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을 깔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월드를 설치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하고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를 뭐 변경을 할 거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자동 로그인 설정해 놓으시면 좀 더 편안하고요. 그래서 V월드가 실행이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V월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 조작법에 대한 가이드가 있죠. 이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통해서 또는 키보드 키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지도 서비스에 V월드 홈 이제 실행 데스크탑 서비스에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좌우 회전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기울기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 기본적인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마우스로 스크롤을 확대를 하면 확대가 되고요.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방향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뭐 회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돌리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옵션이고요. 북쪽으로 다시 세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바꾸도 되고요. 다음에 이동을 하고 싶다, 그죠? 그리고 확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지도를 서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역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서울역이고요. 이제 V월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뭐 화면 내용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V월드 메뉴의 위에 상단부에 뭐 검색 결과창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 3.0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사용법 3.0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거리 측정, 둘러보기, KML 열기, 뭐 이름 변경, 폴더 추가부터 해서 실내 공간 정보 서비스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샘플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역 앞에 이렇게 왔을 때 기본 창의 구성은 요러네요. 이제 뭐 내 장소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레이어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3차원 건물에 LOD1, LOD2, LOD3, LOD4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요거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지난 학기 때 한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은 얼마나 실제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느냐에 대한 상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D4라고 하면 실제 수준하고 거의 유사하게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사의 영상들을 지도, 이 항공사진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레벨 오브 3를 한번 레벨 오브 4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3도 볼까요?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각종 데이터들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경계별로 이런 것도 다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 해양 뭐 수산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도 뭐 해양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종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세팅을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본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도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 형태들의 지도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출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 종류도 여러분들 이제 3차원 일반 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3차원 적청 지도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여색 입체시 형태들로서 3차원 우리가 이제 여색 입체경을 쓰고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또 평강 지도 이런 것들도 있고, 일반 지도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서비스다 보니까요.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통계 정보 서비스들, 뭐 부동산 실거래 관련돼서 아파트 매매, 아파트 가격, 평형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토지 거래에 관련된 내용들, 데이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기본적인 홈 메뉴가 이렇고요. 콘텐츠 구성은 이렇게 여러 다중 모델부터 해서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그 V월드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이 V월드 데스크탑 3.0에 대한 설명 메뉴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분석 기능들을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거리를 측정한다든지 면적을 잰다. 뭐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내가 어떤 뭐 서울역 입구로부터 건너까지가 얼마다 하면 기본적으로 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거리 분석 기능도 있고요. 다음에 면적을 재고 싶다 그러면 아이고, 건물 아래로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면적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총 면적이 3613.5제곱미터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고도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찍으면 지형 고도는
우리 이제 인천만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현재 지점은 30m 정도 되고요. 이 시설물에 대한 높이는 얼마입니다 나오죠. 이 건물 꼭대기를 한번 재고 싶다 그러면 지형고도 30m. 시설물 고도 정보가 없는 거는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고도값을 입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현재 시설물 고도가 이제 이 지면으로부터 약 40m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일조 분석 같은 경우들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날짜별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그림자 색깔들을 시작해서 건물을 선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요 건물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내가 입력한 어느 시간대역별로 이 건물에 해당되는 곳에 일조량에 대한 일조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어디가 음영해지는지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요구인 정보들은 그냥 법적인 권리는 갖지 않으니까요. 계략적인 확인에만 이용해 보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일조 분석을 끝내고 또 어디죠? 멀리 한번 가볼까요? 자, 뭐 잘 아시는 롯데타워죠. 롯데타워고 뭐 오늘 또 이렇게 3차원의 형태들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건물의 인면 형태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게 항공사진 측량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해 놓은 내용들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기능들도 있어요. 뭐 내가 비행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뭐 날씨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날씨 같은 경우는 옵션 눌러서 내가 눈이 오게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황사가 끼게 한 상태에서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비행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고도를 날아가면서 눈이 오는 상태나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벨 오브 디테일 4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대표되는 지점들, 주요 명소, 주요 지점 이런 부분들 를 실내 공간 정보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축됐던 강남역 한번 볼까요? 비행 시뮬레이션 끌게요. 조금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강남역은 뭐 12번 출구 쪽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3차원 지형 데이터가 로딩이 되다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 사양에도 성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지하 1층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강남역 여러분들 지하
내용들을 또 이렇게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다 보니까요. 이게 좀 로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약간 그 부분을 좀 이해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여의도로 한번 가볼까요? 여의도 공원이고 이렇게 3차원으로 여의도에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촬영된 영상 이미지에 이런 지형 지물의 고도값들을 익히고 또 측면 데이터들을 또 쫙 촬영을 해서 렌더링 작업을 통해 그렇게 3차원으로 다 입혀놓은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내가 여기 땅 샀어. 땅을 사가지고 이만큼의 건물 하나 짓고 싶어. 도형 편집을 해서 나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렌더링해서 임의로 건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건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종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망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먼저 수치지도 제작에 기본적으로 이용이 되죠. 지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항공사진 측량에서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지상기준점 측량, 내부 표정, 지상일정 관측, 사진기준점 측량, 외부 표정 요소 살출, 수치도화 해서 이렇게 지도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색 입체 시 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이용해서 도화 작업을 통해서 등고선 레이어부터 각종 레이어들을 작업들을 하게 되겠고요. 레이어만 만들었잖아. 우리가 전에 1학기 때 배웠던 거 보면은 포인트, 라인, 폴리곤, 그죠? 요 세 개에 대한 레이어별로 각각 갖추고 있는 속성이 건물이냐, 점이냐, 매너리냐 등등에 대한 현장 자료 조사들을 통해서 속성 자료들을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로서 최종적으로 도화 작업을 결과물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또 정사 영상 지도 제작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수치 고도 자료, DEM 자료, 이렇게 수치되어 있는 각종 건물들에 대한 높이값들, 지형에 대한 높이값들, 지형에 대한 높이값만 이용해도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벨 오브 디테일 4로 재현하려고 하면 정확한 높이값이 있어야 되겠죠. 또 브레이크 라인은 구조물의 외곽선을 생성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겹치죠. 중첩을 시키죠. 그래서 정사 오소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오소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그림자 가져가지고 건물이 보이지 않는 곳들 인접 지역과의 색상 매칭을 통해서 영상을 복원하게 되면 실제 실감 정상 영상을 얻게 되죠. 이러한 정상 영상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지도 제작이나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에 많이 활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얘기처럼 DSM을 만들어서 자동 폐쇄 영역을 처리하고 실감 영상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도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런 드론들을 이용을 해서 드론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원리를 적용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성과물들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물들 또 어디로 이용되느냐 보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차원 구조물들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작업들, 그래서 3D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요, 건물에 대한 겉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텍스처를 형성을 시키고요. 이 텍스처 데이터들을 그대로 공간 자료하고 결합을 시켜서 매핑을 시키죠. 매핑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실감 영상의 3D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3차원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건물들 같은 경우 3차원 벡터라이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텍스처링 기능을 통해서 3차원 가시화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동화돼 있어요. 많이 자동화돼 있고 드론도 이제는 내가
조그맣잖아. 비행기는 위에서 찍어야 되는 연직으로만 찍어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도 촬영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의 각도를 틸팅을 시켜가지고 측면에 촬영해야 되는 이미지들을 통해 갖고요. 그 이미지 등을 촬영할 때 위치에 대해서 공선 조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아까 봤던 해석 사진 측량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입혀가지고 위치 속성하고 사진 좌표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요.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3차원으로 가시화될 수 있게끔 건물의 텍스처링 기능까지도 자동화되는 기능이 요즘에 진보되어 있고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독도 같은 경우를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공간 정보에 대한 구축 부분들이고요. 이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좀 더 확장돼서 다른 사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적용을 해서 확대 방안들을 만들어내면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5G 서비스를 하는데 5G 서비스가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강한 강도는 질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계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지형 자료와, 그죠? 사진 측량 자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물에 까지 필요한다면 디지털 서페이스 모델까지 필요하죠. DSM과 오스포토를 결합하면 되겠죠. 오스포토 정사 이미지, 오스포토를 결합을 해서 자기네들의 공간상의 AP 위치가 어딘지를 쳐서 거기에 대한 신호 강도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가시화 분석하면서 어디 약점이 있는 지역에다가 다시 이 5G 중계기를 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겠죠. 다음에 타 부처 같은 경우에 이 이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성과물들을 이용을 해서 해양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함께 구현을 시켜갖고 대민 서비스 지원 같은데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 정보 제공 시스템, 한계 안전 해양 정보 시스템을 해서 바다의 길 있죠. 배가 다니는 길에 있어서 뭐가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조위 관측이나 해류나 이 해변류 같은 것들, 또는 이렇게 노출함, 간출함, 또는 잠겨 있는 이제 침수되어 있는 선박들 있죠. 침선이라고 그러고요. 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바다 목장이라 불리는 어초 같은 경우들, 또 해저의 저질 같은 성분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공간상의 자료하고 위치를 서로 일치시켜서 구현해 놓고서 대민 서비스 등의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지자체별로도 자체적인 항공사진 영상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서요, 공간정보 포털 서비스들을 구현을 할 때 아까 봤던 V월드의 데이터들 있죠. 오래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코딩을 통해 갖고 자기네 지역에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 재가공해서 공간정보 포털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텍스처링에서 3D로 만들어 놓은 레벨 오브 디테일 4의 데이터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건물이 뭐 어떤 거 몇 년도에 만들어질까 알고 싶더니 건물만 클릭하면 정보가 딱 도출될 수 있도록 해서 가시화된 이미지로서 우리 눈에 보이게 쉽게 해주게끔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좀 사용자가 쉽게 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뭐 조망권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목적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실제 이 지구 공간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는 3D,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레벨 오브 디테일 4를 뛰어넘어서 실내 공간 정보까지도 구현을 해서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다음은 마지막 분야에서 사진 판독인데요. 사진 판독, 이거는 시험에 조금씩 나옵니다. 한 별표 2개 정도 할게요. 사진 판독은 크게 기본 요소와 보조 요소의 두 가지로서 구분을 합니다. 기본 요소는 보는 것처럼 색깔, 색조가 어떤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논 경작지 같이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질감, 질감의 느낌에 따라서 사진에서 보여주는 질감에 따라서 이게 숲인지 뭐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크기 같은 거, 색조 크기, 다음에 생긴 모양,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의 모양에 따라서 뭐 우리가 알겠지만 이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죠. IC라고 부르고 인터체인지잖아요. 고속도로에 보면은 JC라는 것도 있죠. 그죠? JC는 뭐의 약자일까요? 정션이라고 그래. 정션.
한 고속도로와 다른 고속도로 서로 접합할 수 있게끔 해줘서 만들어진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음영, 이렇게 그림자 증거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은 이 건물의 높이도 계략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요소고요. 일단은 이렇게 촬영되어 있는 항공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수작업이나 자동으로도 판독이 가능하고요. 보통 수작업으로 눈으로서 안구로서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내용의 피사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로 하는 지형 정보 자료들을 얻는 기술이 항공사진 판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조 요소로서는 과고감. 그래서 과고감은 전에 봤지만 실제로 높고 낮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들을 크게 갖게 하느냐 적게 갖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요소들이 보조 요소로 들어가고요. 또 상호 위치 관계에서 항공 삼각 측량의 원리를 통해 갖고 사진상에서의 사진 좌표가 실제 지상에서 대응하는 지상 좌표와의 관계를 구현을 해서 사진만으로도 특정 지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북한과 같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들의 위치가 어딘지 좌표를 추출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들, 뭐 핵 미사일 개발이 어디서 하는지, 어디에 뭐 대공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좌표들을 뽑고 싶을 때 촬영되어 있는 항공사진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항공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판독에 대한 순서고요. 항공사진이 얻게 되면 자료를 먼저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각종 지형도, 기존의 지도 자료도 있을 거고, 도면, 개발 행위 자료들, 이런 것들 등등등등에 대한 도서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로 직접 나가죠. 현지 조사를 또 필요로 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나가고요. 판독을 위한 기준을 작성하고 1차 판독을 하고 현지에 가서 1차 판독된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2차 판독을 하면서 1차 판독에 대한 결과물들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수정을 해서 다시 내리면서 정리 및 분석을 하고, 내가 사진 판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목적에 맞게끔 해주는 최종 결과물로서 주제도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걸 만들어 놓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2007년도에 촬영된 이미지와 2010년도에 촬영된 이미지, 3년 정도의 차이에 의한데 여기 수목이 이렇게 우거져 있었는데 수목이 사라졌죠.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자기가 산지를 훼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지역들을 추출해내서 이 추출에 대한 면적이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를 받아서 국유림이면 국유림에 대한 피해, 또 얼마 보상해야 하는 게 있겠죠. 그것들을 청구를 하고 과태료를 먹거나 범칙금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등에도 이용이 되고요.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을 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까 그림자, 음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요. 82년도에 이렇게 지어져 있던 건물이 갑자기 높아져 있다. 근데 이게 증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아까 관련된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판독을 해서 그것들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물 증축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 위반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 같은 것도 매길 수 있겠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감귤 추정지를 판독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통계청하고 협업을 해서 항공 영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땅의 지역 정보와 농사를 짓는 경영체 정보들을 통해서 감귤 통합 DB를 구축하고요. 이게 구축된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감귤의 생산량이 얼마가 될 수 있을지를 뽑아보는 이런 형태들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비접근 지역 같은 경우, 북한의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 뭐 하버크래프터 쉘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군사용 장비들이 어디 건설된 위치 속에 숨겨져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뭐 핵미사일 발전이나 뭐 핵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를 찾고 싶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들을 군사용 지도로서 파악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판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사진 판독의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장점은 사진 측량은 항공 삼각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관측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면적 크기도 할 수 있을 거고, 동일한 정확도로 좀 찍는 게 큰 장점이었으니까 균질한 정밀도를 얻을 수 있고, 사진은 디지털로 좀 찍으면 기록이 가능하고 보존할 수도 있고요.
실내에서도 그 대상물에 대한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관측이 가능하고요. 시기별로 변화 탐지를 할 수 있어서 시기별 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거기에 뭐가 불법인지 없는지를 그냥 사진으로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로 거기를 출장을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야 될 의무, 뭐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은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표면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사진으로만 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뭐 사진에 의해서 음영이진 부분들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그림자진 부분에 찍혀 있는 건데 여기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죠, 시컴에서. 질적인 정보를 직접 알 수 없을 때도 있고요. 판독 기준으로 된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형태예요? 이게 뭐 내용이지? 막 이렇게 판독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판독자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판독 내용과 아주 일치되기 때문에요. 경험이 많은 판독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주관적인 개념들이 좀 들어갈 경우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날씨가 나쁠 때는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즉 사진 판독을 할 수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항공사진 측량 1학기 전반부를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어서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함께 풀어보고요.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